다음 글의 글자가 궁극적으로 동그라미.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미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누구와 누구와 얘기 나오면 동양과 서양 얘기가 나온다라면 이거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동양이 나오면 뭐죠? 뭐뭐토, 서양은 뭐뭐 만의 개념을 갖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뭐뭐토라는 건 뭡니까? 남을 어떤 대상이라든가 특정한 대상 또는 어떤 남을 무엇해준다? 인정해준다라면 서양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잘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인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절대적이 되고 주관적이 된다라면 여기는요 객관적이 되고 둘 중에 뭐가 사실적이고 뭐가 추상적이었나요? 비교해보면 간단하잖아요. 추상적이고 사실적이고 둘 중에 융통성이 있는 건요 융통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생각나시죠? 자, 그거를 기억하면서 봅시다. 중국에서 역사 동그라미 칠까요? 역사 동그라미. 궁극적으로 말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독창적인 학문 밑줄 치시고요. 독창적인 학문 밑줄 치시고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사마천부터였다. 밑줄 치시고.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뭐가 됩니까? 사마천이 중국의 독창적인 역사를 만들었다 이거죠. 사마천은 사기를 써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라는 말의 근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사는 후한의 사연에 따르면 기사적서 즉 사건을 기록한 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 역사 문화인 상서와 춘추는 한나라 때 유교 경전으로 중시되었으나 이런 경전으로부터 미추가 독립시켜 역사를 하나의 독창적 학문으로 정립한 이는 사마천이다. 계속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독창적으로 만든 게 누구다? 다시 말하면은 독창적 학문으로 만든 건 사마천이다죠. 근데 열라 읽었어. 근데 답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라이. 이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볼까요? 역사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의 내렸습니다. 말은 역과 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밑줄 사는 입구와 사람 인자를 합친 글이다. 입구와 사람 인자를 합친 글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한 말 동그라미 또는 말을 전하는 사람 동그라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 몇 가지입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사가 사람이 책을 받쳐 들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므로 사물이나 사건을 글로 써서 남기는 인간의 의미 밑줄 치고 가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결국 세모 돌리시고요.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단락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단락 중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다? 여기가 핵심이고 그 중에 핵심은 결국부터입니다. 왜요? 결국은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들을 요약하건대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앞에 말과 또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흐트러진 말을 내가 요약해 줄게 이거니까. 중국 역사에서 사회 개념은 밑줄 치고요. 사회 개념은 서양에서와 같이 괄호 사실적 사실 세모 그 자체와 역사서술 세모라는 이중적 뜻을 지니고 있는 동시 밑줄 치고요. 그러면 의미가 몇 개? 두 개가 있고 동시에 뭐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즉 사관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합쳐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양은 공통점은 서양과 공통점도 있죠. 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동양의 서양과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쓴다라는 얘기죠? 사관이 의미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즉 사관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한 건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서양과 같은 몇 가지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사관의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의미가 몇 가지다? 서양의보다 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역사도 도. 그럼 몇 번을 찾아야 돼요? 1번. 다층적. 의미가 많다는 얘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서양은 역사를 몇 가지로 본 겁니까? 역사적 사실과 역사서술 두 가지로 봤다라면 동양은
이거 플러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까지가 서양보다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서양에 비교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게 있다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야 이거. 항상 어렵게 내더라도 동서양이 비교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맞은 사람 뭐. 2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게 묶인 것 그랬습니다. 거사 동그라미 경설 제목이 경설 동그라미. 여러분 설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의 특징. 설은 문학 장르입니다. 수필이에요. 항상 뭐가 나온다? 설은 교훈과 무엇을 주는 거다? 깨달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얘기하고요? 특정한 대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가 나오고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뒤에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한 뒤에 끝에 가서는 뭘 한다?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방식입니다. 설 자체가 항상. 두 번째는 이 설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떻게 나오냐면 대화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자, 대답을 하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 질문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통념. 즉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합니다. 그럼 이거 누구의 생각을 담은 걸까요?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대답은 어떻게 해준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대답. 그러니까 어떻게 읽다 보면 굉장히 생뚱맞아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낸다? 교훈과 깨달음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거울 얘기면 여러분들이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깨끗한 거울이 좋아요? 흐린 거울이 좋아요? 때 묻은 거울이 좋아요? 깨끗한 거울이 좋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답하는 거사는 뭐라고 합니까? 흐린 거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자는 얘기죠. 거사가 뭐 했습니까? 거울을 한 개 가졌는데 먼지가 끼어서 구름에 가린 밑줄치가요 달처럼 흐리었다. 그럼 거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어떤 거? 흐린 거울이죠. 그럼 우리 생각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울처럼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서 얼굴을 가다듬는 것 같이 하였다. 손 세모치고요. 손이 묻기를 누가 물어봤습니까? 질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손이 질문하는 거죠.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손님이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거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손은 거울은 얼굴 비추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볼 때도 거울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이것을 보고 맑은 것을 취한다. 두 번째는 뭔데? 군자가 거울처럼 뭘 취한다? 맑음을 취한다. 그럼 거울은 깨끗해야 된대요? 더러워야 된대요? 깨끗해야 된대요. 군자의 맑음을 취해야 되니까. 지금 그대의 거울은 흐리고 안개가 낀 듯하여 얼굴을 비출 수도 없고 그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그대는 오히려 늘 비춰보고 있으니 이유가 있는가 하였다. 거사가 대답하기를 거울이 맑은 것을 잘생긴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못생긴 사람은 싫어한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기에 한 번 보면 반드시 깨트리고 말 것이니 미줄칠까요? 먼지에 흐려진 것만 못하다. 그러면 이 거사가 대답할 때는 거울은 누가 좋아한대요? 잘생긴 사람은 좋아하고 뭐한 사람은? 못생긴 사람은 싫어하는데 누가 많아요? 못생긴 사람이 많죠. 근데 못생긴 사람은 거울을 싫어해서 뭐한다? 깨뜨린다는 거죠. 그럼 안 깨시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세술입니다. 보세요. 내가 깨지려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중에 누가 많아요? 얘는 작고 얘는 많은 거죠. 근데 잘생긴 사람은 뭐해? 거울을 깨뜨리고 못생긴 사람은 안 깨뜨리고 못생긴 사람 거울을 깨뜨린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많은 사람이 있는 보는 거울이 되어야만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흐려야 돼요, 맑아야 돼요. 흐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세술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괜히 좁은 작은 사람 편을 들었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해. 이게 처세술에 대한 거예요, 이 규범. 다시 봅시다. 먼지로 흐려진 것은 비록 그 외면, 요것도 중요해요. 먼지로 흐려진 것은 그 외면은 부식됐다 하더라도 그 맑은 바탕은 없어지지 않으니 괄호. 그러면 이 거사가 말하는 건 뭡니까? 외면은 뭐하지만 흐리지만 내면은 뭐하다? 맑다라는 거죠. 처세술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이러지만 나의 마음은 어떻다 항상? 자신의 마음은 늘 맑지만 세상 변화에 따라서 뭐가 해야 된다? 그걸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다음에 갈고 닦아도 늦지 않다. 옛적에 거울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취하는 것이지만 옛날 사람은 뭘 취하지만 세모 돌리시고 내가죠. 그럼 나와 옛날 사람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나는 무슨 거울 취해요? 흐린 거울. 그럼 만에 앞에 옛날 사람들은 무슨 거울? 맑은 거울.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규보가 사실은 그 당쟁에 휘말려가지고 중리산이 한참 일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쓰면서 욕을 더럽게 먹더라도 아니야. 난 원래는 내가 딱 심지가 굳은 놈인데 말이야. 세상에 이러니 요쪽에도 갈 수 있고 저쪽에도 갈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요쪽 간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뀐 건 아니야. 라고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경서 그겁니다. 자, 22번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 역시 뭐부터 보셔야 됩니까? 답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1번 답지 어디다 밑줄 칠까요? 고정관념의 부정적 측면 밑줄 치시고요. 2번은요. 뇌 기능 변화 밑줄 치시고요. 실험 결과를 논박 밑줄 치시고요. 3번 출산의 긍정적 측면 밑줄. 그 다음에 아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지 수행 뇌 기능 향상 밑줄. 출산이 되면 이렇게 되나 보죠. 네 번째는요. 아빠의 뇌의 긍정적 변화 육아활동 밑줄. 아빠의 뇌의 긍정적 변화 밑줄. 한번 봅시다. 괄호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정신이 없어지고 지적 능력이 감퇴한다는 것이 일반 여성들의 상식이었다. 괄호 치시고요. 이거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그런데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뒤죠. 올봄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캐서린 앨리슨이 엄마의 뇌 밑줄 칠까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뇌를 얼마나 영리하게 하는가 밑줄 치시고요. 어디를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지워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 더 갑시다 그러면. 써서 뉴욕타임즈, CBS, MBC, BBS 등의 기사가 된 바 있다. 앨리스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은 1999년 신경과학자 크레이크 킹슬리 등의 연구 결과를 접하고서였다. 최근 보스턴 글로브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킹슬리 박사팀은 몇 개의 실험을 통하여 밑줄 칠까요? 흥미있는 결과 발표. 밑줄 쳐놓고 이제 또 괄호 칩시다. 그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엄마 쥐는 처녀쥐보다 인지 능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후각 능력과 시각 능력이 급증하고 먹잇감을 처녀쥐보다 3배나 빨리 찾았다. 엄마 쥐의 뇌의 해마의 신경로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까지 괄호치시면 실험 결과를 뭐 한 겁니까? 인정했어요? 부정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위에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의 뇌를 영리하게 하는 거죠. 엄마의 뇌를 영리하게 한다라는 걸 뒷받침한 거죠, 지금. 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말할 때 임신하고 애를 낳으면 뭐가 된다고 믿었는데 지적 능력이 감소한다고 믿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엄마의 뇌 엄마가 된다는 것 이거 앨리슨이 쓴 작품을 통해서 이걸 뒤집었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죠, 지금. 엄마쥐가 되면 엄마의 두뇌는 에스트로겐, 코티졸, 기타 다른 호르몬에 의해 마치 목욕한 것처럼 된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어미 혼자 내적으로 두뇌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밑줄 칠까요? 새끼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두뇌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 밑줄 치면 몇 번 지울 수 있죠? 3번. 3번 답지를 그대로 지울 수가 있겠죠. 다시 갈까요? 새끼를 젖 먹이고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민감화와 밑줄 칩시다.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
일어나고 인지 능력이 상승한다. 역시 3번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떨까? 대개 엄마가 되면 너무 힘들고 일에 부딪혀서 결국은 머리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뒤집었죠. 이러한 현상은 상당 부분 사회 공동체적 자기 암시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하이오 신경심리학자 줄리의 수어는 임신한 여성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A 집단에게는 임신이 기억과 과제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한다라고 하고, B 집단에게는 설명 없이 그 과제를 주었다. 그 결과 A 집단 임신 여성이 B 집단 과제 수행 점수가 상당히 낮았다. 밑줄. A 집단은 임신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아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몇 번 답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1번 답지죠.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1번 답지 지울 수 있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쥐에게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감각, 인지 능력 및 용감성 등을 높여준다. 다시 밑줄. 아빠쥐도 새끼와 상호작용하면서 뇌가 더 영리해진다고 한다. 몇 번 답지 지울 수 있습니까? 4번 답지. 그러니까 정답 남은 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 이 글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뇌기능 변화에 관한 실험 결과를 논박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실험 결과를 통해서 뭐가 된다?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뇌기능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변화? 오히려 더 엄마의 뇌가 좋아진다. 또 아빠의 뇌도 좋아진다. 뒷받침하는 거지 반박하는 건 아니죠. 전체 내용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내 주변에서도 그 임신하고 나이가 많으면 이제 여자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 나 이제 생각이 안 나 막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왜 예전에 그 남편이라든가 자식이 잘못한 건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그건 좀 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여러분들 어릴 때 잘못했던 거 다 기억 안 해요? 하잖아. 근데 그런 말도 안 해요. 엄마들이 나 이제 깜빡깜빡 잘해. 근데 옛날 거 다 기억하지 않아요? 안 해요? 좀 위험한 발언인데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 치매 이거 안 되는데 이 사람. 쿨해서 잊어버린 게 성격이라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화나면 다 생각납니다. 다 생각나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첫사랑과 어디 데이트하러 갔던 건 생각나요? 안 나요? 그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생각 안 하다가 지나다 아이씨 예전에 여기 이렇게 그 미친놈이랑 왔던 데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맞잖아. 근데 좋았던 사람이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 오다가 걔 뭐 하고 있을까 여기 다 생각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래가 또 마찬가지. 어릴 때 막 내 딱 박혔던 거 넣었으니까 지금까지도 막 그 노래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애를 낳으면 좋은 게 있겠죠 뭐. 근데 애들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언제가 제일 예쁜지 아세요? 아니 잘 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얘기고 잘 때가 물론 잘 때가 제일 예쁘긴 해. 그건 팩트인데. 그쵸 애기 부릴 텐데 몇 살 때가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아니 갓난애기 됩니다. 그때는 애가 조그만하니까 뭘 해도 이뻐. 조그만하니까 내가 막 인형도 같고 막 애가 막 칭얼대는 것도 막 이쁘고 다 이쁩니다. 근데 이제 점점 크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게이지가 빨갛게 계속 올라오죠. 하다가 이제 요즘에 초등학생 되면 자기 생각들 하잖아요. 아닌데요 하기 시작하면 이 자식이 고등학생 되면은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는 늘 예쁘다가 가끔 짜증나요. 잠을 못 자니까. 그렇잖아요. 새벽에 깨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늘 예쁘다가. 근데 나이가 먹으면 늘 짜증나다가 가끔씩 예뻐.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손주만 예쁩니다. 이제부터. 자식 안 와도 돼.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냐오냐 예쁘다 하면 다 예쁜데. 갑시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냥 오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도 갈 때 뭐 집에서 뭐라도 하나로 계속 챙겨주고 뭐 안 먹겠다고 해도 계속 먹이는 걸 보면 아직은 그래도 자식으로서 뭐가 있다. 23번 다음 글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 자연스럽게 배열. 자 카달락부터 한번 볼까요? 광고에서 펼쳐지는 이미지 밑줄 치시고요.
결코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 달라지게 될 세련되고 매력적인 미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럼 광고는 뭐가 아니라 현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미래의 삶을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미지를 자신의 미래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광고 이미지 전체를 자신의 미래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광고는 밑줄 칩시다. 초라한 일상의 나에서 벗어나 환상적인 미래의 나로 변신시키고 싶다는 욕망 자극 동그라미 치시면요. 결론은 딱 한 줄로 요약해보면 광고는 미래에 대한 무엇이다? 욕망을 준다 이거죠. 지금 이걸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광고 속의 이미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광고 속의 이미지, 가와 나가 그대로 광고와 이미지가 나온 거죠. 현실을 왜곡하고 보는 이의 욕망 자극 밑줄, 욕망 자극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순서가 뭐가 됩니까? 욕망 다음에 바로 또 욕망이 나오고 있죠. 그럼 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가, 나 순서를 먼저 찾읍시다. 가, 나 순서가 있는 건 몇 번인가요? 1번. 5번밖에 없죠. 그러면 정답은 1번과 5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가를 한번 넣어봐서 앞에 갈 거냐 안 갈 거냐만 따져도 뒤에 건 안 읽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주수를 관계를 따져놓고 찾으면 긴 글이어도 쉽게 갈 수가 있으니 꼭 해보시고요. 다시.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다. 드라마나 영화에 제시되는 삶의 모습 또한 현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보는 이의 시선을 끌만한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정된 인물들의 성격이나 직업 등은 극적인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 생활과는 다르게 왜곡되기 일쑤여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된다. 자, 영상 매체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영상 매체는 문자가 아닌 이미지의 언어 밑줄, 이미지의 언어 밑줄. 오늘날 영상 이미지의 사용은 점점 일반화되고 있으며 밑줄 칠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미지를 사용 밑줄. 이미지 사용까지 밑줄. 하고 해독한다. 특히 매체의 영상은 언제 어디서나 흘러넘치는 이미지로서 일상적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세모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밑줄 칠까요? 우리를 조롱하고 은밀히 자신의 의도를 주입시킬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광고가 뭐가 아니다?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미래를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자극시켜야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됐죠? 자, 적중 예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허리도 한 번씩 돌리고. 이제 적중 예상 문제 끝나면 미리 얘기했지만 다 적중 예상 문제 끝나면 뭐로 바로 들어간다? 중세국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어도 중세국어 나오긴 나옵니다. 자세히 안 나와서 그렇지. 중세국어가 뭐기는 옛날 말이죠. 설마 중세인데 지금처럼 썼겠어? 1번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 그랬습니다. 기억이 뭐죠? 외장치고 나섰으니 앞뒤 문맥 봐야 되죠. 한번 볼까요? 매국노의 중송자가 제 증조부가 팔아먹은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아이구야. 제 증조부를 백작 만들어준 나라에 살지 않고 당당하게 나타난 이 철면피는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백작이 나오고 나라 팔아먹었으니까 누굴까요? 쪽발이들. 법적 소송까지 해서 이미 60억 원대의 땅을 찾았고 어마어마한 나머지 땅도 마저 찾으려고 상속자로서의 법원 소송 중이라고 한다. 기가 막혀 죽을 이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속담의 의미가 절묘함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매국노 가문에는 정녕 요런 후손이 나게 되었다는 증명이 아닌간 말이다. 이마에 가엔이 표적이 찍힌 것도 아닌데 잠자코 있으면 어찌 매국노 증송자임이 밝혀지리오만 제 스스로 천만세를 두고 저주받을 바로 그 매국노 이완용이 내 하레비와하고 외장치고 나섰으니 내 하라비하고 외장치고 나섰으니가 뭡니까? 땅 찾으려고 내 땅이 우리 할아버지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이야. 백작이었지만 내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몇 번이 돼야 됩니까? 헛되이 큰 소리 치고 나섰으니 이게 바로 그러니까 천벌받고 저주받을 놈이란 얘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어찌됐던 간에 기억은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니까 3번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됐어요?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친일파 용놈들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게시판에 그것 한번 올려준 적이 있고, 독립유공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만주 같거나 집안을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됐다가 망한 집도 많잖아요. 이런 건 반드시 찾아서 국가가 현금으로 다 보상해줘야 된다고 보상해달라고 했거든요. 맞지 않나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군자금이 생겼고,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생겨서, 그 사람 때문에 총알을 샀고, 그 사람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밥을 먹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다시 해진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없고, 기껏해 어쩌다가 한두 명씩 찾아가지고 뭐 올해의 무슨 상,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상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히 해서 매국노는 강제 압수를 해서 그 돈을 나누고, 그리고 국가가 뭘 더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서 살 수 있게 정확하게 집도 그냥 주고, 하다못해 돈을 못 준다면 국가가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100%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명의도 다 이전해주고, 맞잖아.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후손도 뭐 해줘야 돼? 국가 비자 100% 면제 다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그 사람들도 가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국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못 갔잖아. 강제로 하고 독립운동에서 쫓겨났고.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영화 보면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건데, 정말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가고, 정말 천벌 요처럼 천벌 받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잖아.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후손들은 나라를 찾아준 사람들인데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는 건 왜 안 해줄까 도대체? 이러는 사람들 보면 참 갑갑해. 어떻게 생각해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집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나와 이익관계가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싹 뒤집어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아주 못 살지도 않고 뭐 엄청 잘 살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살았던 집안이에요. 우리 할아버님이 유일하게 한번 호되게 당하셨죠. 그거 말고는 뭐 외할아버님이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우리 외할아버님은 죽었다 살았던 분이니까. 진짜 죽었다가 살았어요. 진짜 죽었는데 살았어요. 할아버님 세대가 이제 광복 전부터 사셨으니까 광복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뿐이니까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맹, 다 까막눈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글을 배웠어? 근데 한글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고 할아버님이 그거 다 아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 아들이 군대도 가고 하면 편지 쓰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자꾸 할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읽어달라고.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뭐 누구 전화하면 아이고 이거 좀 읽어줘야 하면서 읽고. 또 할아버님이 그거 읽다 보니까 제주도가 사삼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저기도 편지 보내고 여기도 편지 보내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읽어달라면 읽어주고, 이거 이렇게 읽어주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빨갱이로 잡은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트럭에 태워놓고 데려가서 죽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진짜. 그리고 묻어버린 거야. 근데 왜 총알을 안 쓰냐면 총알을 쓰기에는 총알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창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묻어버리는 거야 땅에다가. 흔히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왜 전쟁 영화 보면 큰 우덩이에 막 사람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흙도 덮어버리고 나중에 화장도 해버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도 죽었었죠. 근데 저녁에 일어나셨대요. 일어났는데 너무 춥고 아프고 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살아있던 거지. 근데 옆에 두어 명이 더 살아있었대요. 다 피 흘리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몇 명이서 또 다시 도망갔다고 산으로 살려고. 집으로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우리 할아버지 이미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런 건데, 빨갱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글을 읽어줬다는 이유만으로. 뭐 왜냐면 요쪽 사람 글을 읽다 보면 이것저것 다 읽어야 되잖아. 글을 읽어줬던 이유로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단지. 그래서 그 다행인 건 사셨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무마가 되니까 이제 안 하고 많이 숨어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내려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뭐 할머니가 자꾸 뭐 갖다 주고 막 이랬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어릴 때는 뭐야 뭐 그런 게 뭐예요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4.3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해보면 다 이해가 되고. 자 2번은 한번 별표 치시고요. 추리 상상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 때 나타날 수 없는 장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답지. 태양이 이글거리고 밑줄. 두 번째, 주인공이 병약한 목소리 밑줄. 세 번째, 쇠약해 보이는 주인공이 병원을 나서는 장면 밑줄. 네 번째, 많은 사람 밑줄. 주인공의 죽음을 애도 밑줄. 그럼 보세요. 이걸 소설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극으로 만드는 거죠. 극으로 만들 때 뭐합니까? 내가 뭐가 돼봐야 돼요? 영화 감독이 돼서 음악은 어떻게 할 거냐? 배경은 뭘 쓸 거냐? 또 의상은 어떻게 할 거냐? 배우들의 연기는 어떻게 할 거냐? 소품은 뭘 준비할 거냐? 이걸 다 해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청량리 위생병원 창 너머로 마지막 세상의 풍경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밑줄 쳐봅시다. 그 애는 60년 만에 큰 가뭄으로 세상에 목말라 있던 때였다. 밑줄 치시면 태양이 이글거리는 장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가뭄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 태양이 막 해서 사람들의 모습도 더워, 너무 더워 이런 대화를 통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논물을 대지 못한 농부의 마음은 쩍쩍 갈라졌다. 수돗물이 부족한 도시민들의 입은 바싹바싹 탔다. 가뭄이 시작될 무렵인 4월에 병원에 입원한 화가의 피폐해진 몸도 해갈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괄호 쳐봅시다. 화가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끝자락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명화가로 마감해야 하는 자신의 한평생이 60년 만에 찾아온 가뭄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까지 괄호 치시고요. 그 바로 뒤에 밑줄. 천국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몇 번일까요? 이거 어떤 목소리요? 지금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사람이니까 천국이 바로인데 멀어 이거 죽고 싶은데 아직 못 죽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힘차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죽고 싶은데 못 죽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병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거 맞습니다. 1965년 5월 6일 새벽 1시 태양은 대책 없이 뜨거웠고 물기는 턱없이 부족했던 그날 밑줄 칠까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오는 화가는 마지막 이거니까 쇠약해 보이는 주인공이 병원을 나서는 장면 그려낼 수가 있겠죠. 화가의 죽음은 조간신문 5면에 실렸다. 기사는 어느 예술가의 죽음이라는 말로 화가의 소식을 전했다. 자신이 밑줄 쳐봅시다. 이름 석자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데에 실패했던 밑줄. 어느 예술가는 반세기 후 국민의 화가가 된 박수근이었다. 박수근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인공이 죽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뭐가 틀렸을까? 애도라는 거 있습니까? 애도는 없죠. 그냥 주인공인 박수근이 죽었다라는 것만 나왔지 사람들이 여기서 슬퍼한다거나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극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뭐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박수근.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비싼 그림 박수근 화백.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학교를 다녔다라는 게 좀 의심스러운데 납작납작하면서 그 박수근 이렇게 하면서 아녀들이 앉아있는 그림. 그냥 다같이 우리는 결론을 내립시다. 전부 검정고시로 갔다. 그 박수근 화백 못지않게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은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은 알겠죠. 그러면 소를 그린 사람 이중섭이죠. 이중섭 씨도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죽죠. 병이 걸려서 죽는데 우리 제가 아는 후배가 이중섭 그림이 좀 있습니다. 집에. 실제 이중섭이 준 그림입니다. 이중섭이 말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거든요. 제주도 가난해서 서귀포 쪽에 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서귀포 보면 이중섭 거리라고 있죠. 근데 옛날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후배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후배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당연히.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어릴 때 어제 외지에서 어떤 끼찌찌한 사람이 오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주도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웬만하면 다 인심이 좋았잖아요. 사실은 못 먹고 있는 사람은 밥도 좀 주고 아이고 배고파하면 요즘에 똑똑똑 배고픈데 밥 주세요 하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옛날엔 진짜 어른들이 막 주기도 하고 잠도 재워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집이 한 채 제주도에 안거리 밖거리라고 해가지고 집이 있으니까 저기다 머물게 했는데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림을 끄적끄적 그리면서 몇 개를 줬대요. 할머니한테 그림 하고. 근데 옛날 시골 할머니가 뭐 그림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요.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캠퍼스에 있는 것도 몇 개 이게 주고 하니까 화가니까 돈이 없어도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줬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야 뭐 이상한 그지 같은 사람이 뭐 몇 개를 주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받아놓고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왜 지금이야 그 어떤 사람이 화가가 그려주면 그냥 하다못해 돈이 되든 안 되든 집에라도 걸어놓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초가집에 어딜 걸어놔. 그러다가 불을 태울까 하는데 그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창고가 괭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말은 괭인데 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넣었대요. 넣고 몇십 년이 흘렀죠. 흘렀는데 이제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그 아줌마는 늙은 할머니가 됐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가는데 제주도에 이준석 거리가 만들어지고 박물관 같은 게 있으니까 서귀포 사니까 나 이제 가족끼리 산책을 갔다가 보니까 박물관에 이렇게 할머니랑 가는데 할머니들이 박물관 같은 거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손주나 아들이 아이고 온 김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돼서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인간이 이게 사진에 이렇게 있대요. 할머니 보다가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사람 했는데 그 그림들이 막 있잖아. 그 할머니 생각해서 이 사람이 옛날에 그림 준 거, 야, 이 사람이 옛날에 뭘 줬는데 유명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하다니까. 우리 집에 내가 옛날에 받은 거 있는데 어디 있다고. 박물관 그 사람, 이거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할머니들은 아무 그 개념이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때까지도 집에다 넣어야 되는 그런 걸 개념이 없잖아요, 할머니들이. 가져가라고. 갑자기 집안에 그 가족들이 잠시만요. 하고 집에서 회의를 한 거지. 이제 찾아야 되잖아. 찾는 게 우선이잖아. 있고 없고가 우선이니까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기억을 막 했는데 뭐 정확히 몇십 년 어떻게 다 기억해.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창고에 넣었을 거라고 그냥 가서 다 뒤져보니까 몇 점이 나왔대요. 8점인가 하여튼 몇 점이 나왔대. 그걸 박물관 왜 줘? 돈이 얼만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옥션에서 한번 팔을 때 그게 뭐 몇십억인가 하나 팔았다 그러더라고. 응. 그러니까 좋겠지. 몇 남매? 그거는 내가 정확히 모르지. 걔네 후배인 거지. 뭐 가족 사업까지는 잘 모르고. 제주도 사람들. 나도 다 그 말해. 우리 아버지 뭐 했지 도대체? 왜 그런 사람 안 먹여줬지?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 나는 나중에 할머니한테 인사할 때 세배할 때는 할머니 중소비 거 하나만 주세요 라고 난 할 거야. 막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필요 없지만 저에겐 필요하니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그럼 집이 몇 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상가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슬쩍 뭐 거기다가 누구 거 쓴 것도 아니고 파는 놈이 짱땡이지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왔을 때 그 집에서 머물면서 했다고. 부럽더라고. 우리 아버지 뭐 했을까 하면서도 3번입니다. 아유, 글의 전개 방식이 다음과 같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개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개 방식이 뭘까요? 성혼사 동종은 성혼사 동종 동원을 치시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까? 동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높이 167, 구경 91cm의 대종이다.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가 꽤 크네요. 67이면 요만큼 하고 97이면 이만큼 둘레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커요, 작아요? 커요. 종신에는 상하이 견대와 구연대들이 돌린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종신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나 보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당초와 반원의 분양들이 돌리고 반원에는 1인치 내지 4인치. 그러면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자가 막 새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이거 뭡니까? 동종에 대한 뭘 하고 있습니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크기인지 묘사의 방식을 찾으란 얘기. 1번 신호란 동그라미 치시고요. 안 읽어도 됩니다. 신호란 하니까 이게 뭡니까? 뭐뭐란 뭐뭐시다. 뭐뭐는 뭐뭐시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틀렸고 2번 문학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도 뭐죠? 문학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걸어야만 하는 재미없는 여로가 아니라 그 안에 즐거이 안주할 수 있는 모든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는 주택이다 그랬습니다.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묘사가 아니라. 3번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배경, 사건이 있다. 그러면 소설 구성 요소의 특징을 나열하는 거 몇 가지로 쪼갰죠? 3가지로 쪼갰으니까 뭐가 됩니까? 분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4번째, 설이 비맞은 타원형 얼굴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대요? 타원형이래요.
대리 어떤 색이래요? 하얀색의 피부를 가진 애래요. 그 다음에 고운 이마 아래 눈은 어떻대요? 쌍꺼풀이 졌고요. 코는 예쁜가 봐. 또렷한 이쁜 모습을 동구스름이 감싸고 있는 달걀 같은 턱은 유염.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고 하얗고 다 표시가 다 뭐가 된 건가? 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4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답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1번 어디 밑줄 칠까요? 실용성 동그라미. 종교적 의미 밑줄. 2번 복식의 원류 동그라미. 바지와 저고리 밑줄. 고구려의 여인들 밑줄. 미적인 면에서 관심이 적었다 밑줄. 네 번째, 우리 민족이 북방계임 밑줄. 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옷이 바지와 저고리를 입는 북방계 호복 밑줄 치시고요. 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몇 번 답지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4번 답지 해결할 수가 있겠죠. 북방계다. 우리 민족의 본원지는 두만강, 압록강 이북의 만주로 알려져 있고 그 이동 경로로 보더라도 북방계 민족의 공통된 생활 양식인 기마, 수렵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중국이나 남방의 계열인 상의, 하상식과는 다른 형태의 복식 문화가 발생한 것이다. 몽고의 노인 우라에서 발굴된 기원전 1세기경 유적에는 상고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같은 형태의 옷들이 출토되었다. 이 노인 우라 유적은 흉노족의 문화유산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나온 옷들은 당시 동북아 사람들의 의복이 전형이라고 할 호복 계통의 원초적인 형태로 여겨지고 있으며 밑줄 칠까요? 우리나라 복식의 원류를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 밑줄 치며 몇 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번? 2번. 복식 원류를 살필 수 있으니까 2번. 원류는 바지와 저고리라고 할 수 있다. 원류가 나왔으니까요.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옷칠해와 신라의 독창적이고 화려한 금속공예 몸칠해 거기에다 백제의 엄격한 사회윤리관념을 종합해 보면 삼국시대의 복식은 밑줄 칩시다. 편리성이 중점을 둔 일상복 밑줄 치시고 필요에 따라 다시 밑줄 아름다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률적 복식까지 밑줄 치시면 몇 번? 1번입니다. 그러면 1번에 종교적인 거 없는데요. 종교 빼고 1번이에요. 지금 더 갑시다. 고구려 여인들이 평상시에는 남자와 같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고 신발도 남자의 것과 같은 형태의 것을 신었는데 의례가 있을 경우 밑줄 치시고요. 의례가 있을 경우 밑줄. 바지 위에 치마를 덧입어 다시 밑줄.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거 몇 번 해결할 수 있습니까? 3번. 미적인 관심이 있긴 있었죠. 다시. 이처럼 여인의 옷차림이 남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당시 복식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활동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특히 여인의 마음속에는 다산다남을 기원하는 밑줄. 무속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몇 번? 1번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미적인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가고요. 자, 5번입니다. 5번은 쉬었다 갑시다.